오늘은 더 글로리 오프닝 해석 영상입니다. 결말을 다 보고 나니 오프닝에 나왔던 모든 장면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먼저 소개해드릴 장면은 오프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면이죠. 바로 문동훈을 휘감고 있는 뱀의 의미입니다. 이 분석은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손명호와 에덴의 뱀 리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분석입니다. 우선 이 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선 종교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더 글로리에서는 에덴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왔죠. 문동훈이 사는 곳이 에덴 빌라였고 이사라를 마약 장소로 초대할 때 사용한 표현도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제가 종교인이 아니라서 빠삭하지는 않지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구약 성경에서 에덴 동산은 야훼가 최초 사람인 아담과 이브를 위해 만든 곳이 에덴 동산으로 천국과도 같은 이상향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에덴 동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 하지만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 있는 뱀의 유혹에 의해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 이후로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다시 더 글로리로 돌아와 봅시다. 오프닝에서 문동훈을 휘감고 있는 건 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뱀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죠. 공교롭게도 극중 문동훈이 살고 있던 집의 이름이 바로 에덴 빌라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문동훈과 에덴의 뱀을 동일하게 바라봅시다. 가해자 집단 중 구약 성경과 가장 관계성이 깊은 인물은 이사라죠. 이사라는 잘나가는 교회 목사인 아버지 밑에서 부유하게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마치 에덴의 동산에 살았던 최초의 인간 아담과 이브처럼 말이죠. 그럼 이제 이사라를 에덴의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이브 중 여성 이브로 봅시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에덴에 살고 있던 뱀은 아담과 이브 중 이브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먼저 먹게 했다고 합니다. 이사라에게 있어서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약이죠. 뱀의 역할을 자처한 문동훈은 에덴의 동산에 살고 있는 이사라를 끌어내리기 위해 이사라가 먹을 수 있는 선악과 마약을 준비합니다. 그것도 이사라 본인의 돈을 사용해서 구비해 두었죠. 하지만 이사라는 더 글로리 스토리 내내 마약을 해왔습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손명호가 아닌 문동훈이 주는 마약을 했다고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날까요? 아니죠. 때문에 유혹이 필요한 겁니다. 마치 에덴의 뱀이 이브를 유혹했던 것처럼요. 이사라는 문동훈 이전에 손명호라는 마약 공급책이 있었습니다. 이사라가 타락할 수 있게 계속 마약을 제공했죠. 실제로 손명호의 허벅지에는 뱀이 그려진 타투가 있었으며 약에 취해 있었던 이사라는 무의식적으로 손명호 허벅지에 뱀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약에 취했을 때 뱀 환각을 본 거죠. 그날 약에 취해서 본 동물이 손명호의 허벅지에 뱀이니까요. 실제로 뱀 환각은 이사라가 그날의 기억이 돌아오자 손명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손명호를 보고 이사라는 사탄 같은 새끼라고 말하죠. 손명호, 이 사탄 같은 새끼. 그리스 도교에서 에덴의 뱀은 인간을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한 원흉으로 전 인류의 원수 사탄으로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사라가 손명호 보고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손명호는 진짜 에덴의 뱀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사라가 부리는 심부름꾼에 불과했죠. 이사라가 손명호 환각을 보며 사탄 같은 새끼라고 욕할 때 뒤에서 웃을 사람은 진짜 에덴의 뱀 문동훈이죠. 문동훈은 이사라 마약 공급책 손명호에게 가짜 명찰을 보여주고 손명호가 박연진에게 달려들어 스스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즉 이사라의 마약 공급책을 끊어버린 거죠. 마약 공급책이 끊긴 이사라는 마약을 투약하지 못해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약해집니다. 말 그대로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정신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에덴의 뱀 문동훈은 이사라가 쉽게 유혹당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단 한 번의 유혹을 합니다. 모든 계획이 세팅되고 나서죠. 여기서 문동훈은 마약에 굶주려 있는 이사라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에덴 동산에 초대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쫓겨나죠. 이제 문동훈이 왜 문자로 에덴 동산이라고 지칭했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해당 장소에서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사라는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하겠죠. 실제로 이사라는 마약 사건을 이유로 자유가 구속되는 쇠창살에 갇히게 됩니다. 이후에는 살인미수 혐의까지 더해지게 되죠. 이 쇠창살이 천국 같았던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 이사라가 살아야 할 곳입니다. 종교인 이사라에게 아담과 이브 얘기에서 모티브를 따와 형벌을 준 것은 최고의 모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프닝 영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요소가 있다면 바로 눈과 벚꽃입니다. 저의 파트 1 복선 분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동훈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눈이죠. 문동훈과 관련된 중요한 장면에서는 매번 눈이 왔습니다.
처음 상처를 위로받을 때, 하도영이 문동훈 편에 서기로 마음먹었을 때, 눈이 많이 오네요. 모든 복수가 끝나고 주효정 곁에서 사라졌을 때 모두 눈이 내렸습니다. 눈은 문동훈 그 자체입니다. 눈은 차갑고 시린 계절에만 내리죠. 문동훈 역시 어린 시절 가해자들의 폭력으로 인해 차갑고 시린 인생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오프닝에서 눈 결정체 요소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눈 결정체 주변에 벚꽃도 같이 흩날릴까요? 계절상 벚꽃은 눈과 함께 만날 수가 없는데 말이죠. 개인적인 견해로 오프닝에 나오는 벚꽃은 문동훈의 꽃피고 싶은 미래입니다. 차갑고 시린 계절을 보낸 문동훈은 과거 목숨을 끊으려 했을 때 부동산 할머니의 도움을 받았었죠. 할머니는 봄에 죽자고 말했습니다. 춥다. 봄에 죽자. 당시에는 그 뜻을 몰랐지만 성인의 문동훈은 그 뜻을 알았다고 했죠. 봄에 죽자던 말은 봄에 피자는 말이었다는 걸요. 어느 봄에는 활짝 피어날게요. 벚꽃은 봄에 피는 꽃입니다. 그리고 벚꽃이 흩날리는 장면은 마치 눈이 흩날리는 장면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오프닝에 나오는 눈과 함께 내리는 벚꽃들은 추운 계절 같았던 삶에서 벗어나 봄처럼 화사하고 따뜻한 인생을 살아갈 문동훈의 미래를 투영하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문동훈과 문동훈의 조력자 강연남의 첫 만남에서 벚꽃이 흩날렸죠. 마치 눈이 흩날리는 것처럼 흩날렸던 벚꽃들. 이 장면에서 눈이 아니라 벚꽃을 흩날리게 한 연출은 문동훈이 강연남과 만남으로써 차가운 겨울에서 벗어나 따뜻한 봄을 맞이할 거라는 암시가 아니었을까요? 오프닝 중 한 장면으로 한 여자가 굉장히 큰 미사보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미사보를 유심히 보시면 패턴이 눈 결정체로 보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눈 하면 문동훈입니다. 하늘에 대고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정체는 아마 이 극의 주인공 문동훈이겠죠. 그런데 태양으로 보이는 곳 주변에 무지개 3개의 빛번짐이 있습니다. 이 빛번짐은 무엇일까요? 더해서 이 빛번짐의 한 부분에는 눈 결정체가 걸려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기상캐스터 박연진이 말한 환일 현상에 대한 설명. 미세한 얼음 결정에 태양빛이 반사, 굴절할 때 생기는 현상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 두 개의 태양으로 여겨지거나 환영으로도 보는 환일. 얼음 결정에 태양빛이 반사 굴절되어 생기는 가짜 태양, 환일 현상. 눈도 얼음 결정이죠. 문동훈은 가해자들 상대로 가짜 태양을 만들어 현혹했습니다. 박연진의 가짜 명찰을 이용해 손명호에게 24시간이 밝은 백야의 삶을 꿈꾸는 함정을 받고 전재준에게는 하해솔이 친딸이라는 사실을 알려 진짜 아빠가 되려 하는 가짜 아빠 전재준을 만들었으며 최혜정 카드를 이용해 박연진과 이사라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죠. 결국 문동훈은 자기 손을 이용하지 않고 가해자들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에게 칼을 들이밀었죠. 이 모든 상황이 바로 환영, 미끼를 이용해 각자 스스로가 자신을 폐허로 만들도록 한 문동훈의 큰 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문동훈이 눈으로 만들어진 미사보를 쓰고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 건 서로를 의심하게 해달라고 빌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다행히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었는지 가해자 연대보다 피해자 연대가 훨씬 더 단단했죠. 오프닝 마지막 장면에는 더 글로리에서 중요한 연출로 사용된 바둑이 나옵니다. 흰 돌과 검은 돌이 서로 맹렬히 맞붙다가 결국에는 검은 돌이 압도적으로 많아져 흰 돌을 집어삼켜버리죠. 이 장면은 박연진과 문동훈의 싸움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더 글로리에서 박연진이 백야와 극야에 대해 이런 말을 했었죠. 이 밤에도 나처럼 밝은 현상을 백야라고 하죠. 그 반대의 방구에서는 극야의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박연진은 자신의 인생은 일평생 백야였다고 했습니다. 극야랑 백야 중에 말이야. 난 일평생이 백야였거든. 왜 화냈다고? 박연진이 백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 때 문동훈은 어둡고 짙은 극야의 인생을 보내야 했었죠. 이 바둑판에서 백야처럼 밝은 흰색 바둑돌이 박연진, 극야처럼 어둡고 검은 바둑돌이 문동훈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바둑에서는 백돌보다 흑돌이 더 유리하죠. 잃을 게 많은 가해자 박연진과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피해자 문동훈의 싸움에서 흑돌을 잡는 건 어찌 보면 문동훈이 당연하겠죠. 흰색 돌이 검은 돌에게 모두 잡히는 장면은 문동훈이 박연진의 인생을 극에 같았던
자신의 과거처럼 검게 물들 것이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의료용 메스가 바둑판 선이 되는 장면은 문동훈의 바둑판에 조력자가 될 의사 주효정을 표현한 것이고, 농구 골대 안의 막대사탕은 학창시절 농구를 좋아했던 전재준과 전재준의 개였던 손명호를 표현한 것입니다. 참고로 막대사탕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데 이는 손명호가 둔기로 인해 사망하는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더해서 전재준의 최후를 미리 알려주는 듯한 눈에 떨어지는 안약을 표현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상 오늘은 더 글로리 오프닝 장면들을 해석해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해석한 것이기에 작가님의 의도와는 다를 수도 있지만 해석을 자유롭게 하는 것도 드라마를 보는 재미니까요. 가볍게 즐겨주시고 오늘 제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이후에 진행될 더 글로리 복선 해석 영상까지 더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